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실제 컴퓨터를 조립하는 과정과 컴퓨터의 부품들을 구입하는 전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문한 부품이 다 왔는데요. 지금 올려져 있는 거는 기본 부품들이죠. CPU와 메모리, 그 다음에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죠. 저 같은 경우는 M.2를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드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를 살펴보면 이 부분이 CPU가 꽂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PC 고를 때 CPU 구매했죠. 그 CPU가 꽂히는 곳이 바로 여기 꽂히는 부분이 되겠어요. CPU는 이렇게 걸쇠를 옆으로 빼서 제낀 다음 여기다 꽂고 이 걸쇠만 이렇게 걸어주시면 CPU는 바로 꽂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쿨링팬이 얹혀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메모리가 꽂히는 슬롯이 되겠습니다. 자, 메모리를 꽂으실 때는 이렇게 한쪽은 제껴지고요. 한쪽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껴지는 한쪽 부분을 제껴주고, 자, 그리고 이 메모리에 있는 이 홈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 홈 부분이 여기에 꽂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꽂아주시면 딱 맞아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꾹 눌러줘서 꽂는데, 자, 이 메모리를 꽂으실 때 보통 CPU 쪽에 가까운 부분이 1번 뱅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뱅크가 있는데, 자, 컬러를 보시면 교대로 같은 컬러죠. 자, 이게 A 슬롯이고요. 이게 B 슬롯이 되겠습니다. 보통 메모리를 꽂으실 때 주로 B 슬롯에 먼저 꽂고 그 다음에 A 슬롯에 꽂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보드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거의 보면 B 슬롯을 먼저 꽂게 됩니다. 그래서 꽂으실 때 B부터 먼저 꽂으셔야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메모리를 꽂으실 때 제일 앞쪽에 하나 꽂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하나 꽂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꽂히면 안 되고요. 하나를 건너뛰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색깔끼리 꽂아 주셔야 되겠고요. 자, 꽂으실 때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A뱅크부터가 아니고 B뱅크부터 먼저 꽂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B뱅크, B뱅크 꽂으시면, 자, 이렇게 위쪽은 비어 있고 아래쪽으로 먼저 꽂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쌍으로 꽂아주시는 게 되도록이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쌍으로 꽂아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기 그래픽 카드가 꽂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외부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거 꽂으실 때 이용하는 PCI 슬롯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랜 카드라든지 USB 3.0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꽂게 되어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제가 구매한 M.2 방식의 SSD죠. 자, 요것은 여기에 꽂히게 됩니다. 자, 보드에 따라서 M.2 슬롯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M.2 슬롯이 두 개 있으면 좀 더 확장성이 많겠죠. 자, 그런데 일반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까지는 필요 없어요. 하나만 이용해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내장 하드디스크, SATA 방식의 하드디스크를 꽂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겠죠. 자, 이런 케이블들은 보드를 구매하시면 같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보시게 되면 제일 이렇게 덩치가 큰 게 있어요. 이게 전원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CPU가 전기를 많이 먹을 때는 이 전원부가 좀 튼튼한 게 좋겠죠. 이 전원부에서 전기를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여기 있는 모든 연결된 부품들이 충분히 전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약하면 여기에 꽂히는 부품이 많을 경우에는 보드에 무리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면 되도록이면 이 전원부가 좀 튼튼한 게 좋습니다. 이런 전원부 관련된 내용들은 네이버 같은데 보드명 검색해서 보시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CPU에 어떤 보드를 쓰면 되겠다 하는 것들은 네이버 지식인 검색 같은 거 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보드와 CPU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는 설명을 못 드리겠죠. 그거는 네이버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PU부터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설치할 CPU인데요. 자, CPU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핀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 핀들이 휘어지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이 핀들은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 이 위쪽 면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코너 부분에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다른 곳은 없습니다. 자, 이런 데는 없어요. 그죠? 여기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없습니다. 한 군데만 있어요. 자, 이 화살표를 보드에도 그대로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보드에도 보면 화살표가 나와 있어요. 자, 보통은
여기 걸쇠를 걸어 놓은 상태에서는 잘 안 보이고요. 이렇게 제껴주면,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삼각형이 보이고요. 자, 이런 데는 없죠? 여기도 없습니다. 표시가 있는 이곳에 똑같이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삼각형 모양으로 파여 있죠? 자, 여기는 없죠? 예, 여기는 이중으로 지금 파여 있죠? 여기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PU를 그대로 이 방향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자, 컴퓨터 조립한다 그러면 굉장히 겁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기본만 지켜주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자, 여기 있는 걸쇠를 위쪽으로 올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표시만 그대로 맞게끔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얹어줄게요. 자, 잘 얹으시면 쏙 들어가요. 그렇죠? 예, 핀이 개수가 맞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들어가면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서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걸쇠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딸깍 걸어줍니다. 자, 그러면 CPU 장착 끝났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M.2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2에도 옆에 보시면 1번, 2번 써 있어요. 잘 보시면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어요. 자,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M.2 1이라고 써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M.2 2라고 써 있죠. 자, 1부터 꽂아주는 게 좋겠죠. 물론 뭐 2부터 꽂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1부터 꽂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사를 풀고 M.2를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는 가지고 계셔야겠죠. 자, 이렇게 돌려서 뺍니다. 자, 그리고 나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빼실 때 되도록이면 보드에 떨어지지 않는 게 좋겠죠. 물론 보드에 전부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물 같은 게 떨어져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사가 보드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빼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쪽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자, 이거는 방열판이에요. 여기 있는 M.2에서도 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열판을 이용을 해서 바깥으로 열을 빼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2 SSD를 보시면 슬롯이 이렇게 모양이 중간에 홈이 들어가 있어요. 자, 당연히 여기에 꽂는데도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꽂아주셔야 돼요. 자, 바로는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꽂고 이거를 눌러주게 되면 딱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쪽에 스티커를 띄게 되면 이렇게 열 전도가 되는 패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자, 이거 그대로 꽂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쿨러를 달아볼 텐데요. 쿨러를 달기 위해서 이 가이드를 붙였습니다. 자, 이 가이드는 인텔 CPU와 AMD CPU에 따라서 다른 가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CPU에 맞는 가이드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쿨러를 구매를 하실 때 그 가이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CPU 위에 쿨러를 붙이게 될 텐데요. 자, 이 쿨러를 붙일 때 자, 이런 식으로 위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쿨러가 굉장히 크죠. 지금 제 CPU는 발열이 많은 CPU이기 때문에 쿨러를 좀 큰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쿨러를 달기 전에 여기에 서멀 그리스라는 걸 발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걸 발라야 이 CPU에서 쿨러로 열 전도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이게 서멀 그리스인데요. 이 서멀 그리스를 여기에 도포를 한 다음에 발라주시는데 이 서멀 그리스 바르실 때 많이 바르시는 분이 있는데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아주 소량만 발라도 여기에 충분히 퍼지게 됩니다. 자, 서멀 그리스 바르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멀 그리스만 잘 발라도 온도를 많이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서멀 그리스를 바르실 때 이 CPU에서 여러 가지 회로가 다 모인 곳이 이 중앙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앙에 콩의 반 정도 사이즈로 아주 조금만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여기에 놨을 때 이게 이렇게 원형으로 퍼지겠죠. 위에서 쿨러가 눌러주게 되면 퍼지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코너까지 완전히 다 안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코너에는 아주 작게 한 번씩만 떨어뜨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정말 조금 넣었죠? 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퍼지게 됩니다. 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게 바깥으로 흘러내려요. 물론 전기가 전도가 되진 않지만 좋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도포를 했습니다. 자, 양을 절대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조금 작다 싶을 정도로 넣으시면 문제 없이 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쿨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고요. 자, 여기 홈 부분에 딱 끼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쿨러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끼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사로 조여줘야겠죠. 자, 한쪽을 일단 적당히 조이고요. 자, 그 다음 또 반대편도 조여주게 됩니다. 자, 이 나사 조이는 게 네 군데가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두 군데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네 군데 있는 것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조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것은 여기 먼저 조금 조이고 여기 조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쿨러를 조립을 했을 때 메모리 슬롯과 간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메모리를 꽂을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메모리를 또 증설을 한다던가 할 때도 이 메모리를 또 교체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막혀버리면 메모리를 꽂을 수가 없죠. 그래서 쿨러나 보드를 구매를 하실 때 이 메모리에 간섭이 없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자, 이런 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리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릴 경우에는 펜을 분리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펜이 분리됐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슬롯부터 먼저 꽂는다고 그랬죠? 자, 이쪽은 제쳐지지 않고요. 이쪽이 제쳐집니다. 그러면 제쳐지는 곳을 뒤로 제쳐주고요. 자, 그 다음에 메모리를 꽂습니다. 자, 고정되어 있는 곳을 먼저 꽂고요. 홈에 잘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안쪽으로 딱 밀어 넣고, 그 다음, 자, 이 제쳐진 곳이죠? 여기 홈에 딱 넣은 다음에 왼쪽을 먼저 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을 꾹 눌러주시면 이게 이렇게 저절로 딱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완벽하게 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 이쪽과 이쪽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꽂고요. 자, 그 다음 이쪽도 또 꽂겠죠? 자, 왼쪽을 좀 더 꾹 눌러주고요. 그러면 딱 소리 나죠? 자, 이때 오른쪽을 좀 눌러주면 자, 이쪽에 있는 젖혀진 클립이 올라오게 됩니다.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딱 올라오죠? 자, 그러면 완전히 체결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펜만 꽂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CPU를 시켜주는 펜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펜에서 나오는 전원 공급하는 부분을 여기 있는 보드에 CPU 펜을 꽂는 곳에 꽂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CPU 펜이 두 개가 달려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두 개를 꽂아 줬고요. 하나 있는 분은 하나만 꽂아 주시면 되겠죠. 이 펜에서 나오는 전기 공급선을 반드시 CPU 펜 꽂는 곳에 꽂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보드에 보면 써 있어요. CPU 팬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꽂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장착은 전부 끝냈습니다. CPU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펜 설치하고, 그 다음 메모리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2 SSD까지 설치를 했죠. 자, 이제 케이스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케이스에 보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보드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가이드가 항상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보드마다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가이드를 뒤쪽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죠. 자, 이 가이드 설치는 거의 99%는 안쪽에 넣어서 바깥쪽으로 밀어주시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홈이 있죠? 이 홈에 여기가 끼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게 밀어주면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죠. 자, 이제 보드를 넣어서 여기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보드에 있는 뒷면 이 부분이 가이드를 설치한 곳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정확하게 맞으면 이 뒤쪽에 전부 제대로 위치에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케이스 구매 시에 동봉된 나사를 이용을 해서 보드와 케이스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컴퓨터에 파워를 공급을 해주는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파워 서플라이인데요. 자, 파워 서플라이 뒷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원이 꼽히는 곳이 있죠. 자, 이것을 컴퓨터 내부로 넣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밑으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로 넣는 거기 때문에 아래로 넣어서 장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 나사로 조이게끔 돼 있죠. 이것을 잘 조여 주셔야 되겠죠. 자, 이 파워를 제대로 조이지 않으면 이 파워 진동 때문에 컴퓨터에서 소음이 많이 나니까 이것은 제대로 잘 조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원을 보드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보드에 연결하는 선이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보드와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여기 있는 쿨링 팬들, 그 다음에 여기서 USB를 이용을 한다든지 외장 하드디스크를 이용을 한다든지 할 때 쓰이는 모든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주 전원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주 전원은 이렇게 단자가 굉장히 많죠. 자, 이거를 그대로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꽂으실 때 여기에 이렇게 딸깍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는 꽂히지가 않고요. 그 다음 여기도 보시면 이 단자가 이렇게 각이 진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라운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거는 겁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드에 전원을 하나 꼽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CPU에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전원선이 또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드에 꼽히는 전원은 두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에 전원을 또 꽂는 경우도 있죠. 그래픽카드가 좀 고사양의 그래픽카드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그래픽카드에도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의 용량은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저는 지금 여기 CPU 전원이 들어가는 곳과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전원이 들어가는 주 전원 두 개 다 꽂아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전면에서 바람이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위쪽에도 통풍이 되죠. 자,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면 CPU에 발열을 이쪽 방열판으로 전달을 해주고요. 그 방열판을 여기 있는 CPU 팬이 식혀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식혀준 공기를 여기 있는 뒤쪽에 있는 팬이 바깥으로 빼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중간에 걸리는 선들이 많을 경우 여기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지가 않고요. 와류가 된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막 꼬여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열을 시키는데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이 공기 순환되는 통로 쪽에는 선들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죠. 그것만 좀 감안을 해서 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꽂게 될 텐데요. 이 그래픽 카드를 꽂을 때 꽂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지금 있죠. 자,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 사이에 공간을 좀 띄워주는 게 좋겠죠. 너무 바짝 붙여버리면, 자, 이렇게 붙어버리면 열이 너무 중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약간 띄워서 아래쪽에다 꽂아주시게 되면 중간에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열 방출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그래픽카드 꽂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으면 모르겠지만 두 군데 있을 때는 좀 떨어뜨려서 꽂아주시고요. 그래픽카드를 꽂으실 때도 여기 보시게 되면 단자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곳에 꽂히게 되는데 다른 곳에는 아예 단자 모양이 달라서 꽂을 수가 없습니다. 조립을 하실 때 억지로 이런 것들을 부러뜨려서 꽂기 전에는 다른 곳에 꽂을 수가 없어요. 이 조립이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게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아래쪽에다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뒤에 꽂히는 부분이 이렇게 두 칸으로 되어 있죠. 한 칸짜리도 있고 두 칸짜리도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이렇게 두 칸짜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꽂아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픽카드를 설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뒤쪽에서 나사로 조여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그래픽카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이제 그래픽카드에도 전원을 꽂아 주셔야 되겠죠. 자, 이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전원도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딸깍하는 걸쇠가 있죠. 자, 이게 반대로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단자 모양들이 사각형, 라운드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반대로는 꽂을 수가 없습니다. 자, 꽉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원 연결 모두 끝났고요. 이제 전기만 들어와서 컴퓨터만 연결하면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겠어요. 자, 조립이 다 끝났는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를 설치하지 않고 전원만 연결해서 켜도 제대로 작동되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조립을 하시고 처음에 키셨을 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왜냐하면 파워 뒤에 있는 이 스위치 버튼을 키지 않고 컴퓨터를 시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켜지지 않으면 컴퓨터가 시동이 안 되니까 반드시 이거 키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를 누르면 꺼지는 거고요. 전원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자 모양을 눌러주셔야 전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오네요. 자, 만약에 전원이 잘못 연결됐다든지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삑 하는 경고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없이 시동되고 불도 다 들어오는 거면 제대로 조립이 된 거죠. 이제 OS만 설치하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의 영상을 제가 다시 추가로 올린 이유는 제가 케이스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이 케이스에 원래 달려있던 펜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하는 공간이 약간 밀폐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음이 더 크게 나요.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여기 펜만 또 다시 구입을 해서 다시 달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펜이 하나 달려있죠. 원래 달려있던 펜은 이런 펜이었어요. 자, 이 펜이 이 앞쪽에 3개가 달려있고 뒤쪽에 하나가 달려있었는데 이 앞쪽에 있는 걸 3개를 다 떼어버리고 하나를 앞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달려있던 걸 띄고 뒤쪽에도 또 하나를 달았죠. 자, 바로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펜 소음과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소음도가 완전히 차이 나죠. 앞선 영상에서는 위잉 소리가 났었지만 지금은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자, 들어보실까요? 자, 소음 전혀 없어요. 그죠? 자, 보통 이쪽에 3개가 붙어 있는데 이 펜이 성능이 좋아서 충분히 바람을 넣어주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 안쪽으로 밀어주고 충분히 바깥으로 빼주게 됩니다. 이 쿨러를 만든 제조사인 녹투아 펜으로 구입을 했어요. 결국은 케이스 값보다 펜 값이 더 들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처음에 케이스를 조금 더 좋은 걸 살 걸 괜히 비용을 낮춰서 펜 값만 더 들어갔습니다. 일반 사무실에서 쓰시는 분들은 주변 소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원래대로 조립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느끼지도 못하고. 자, 그렇지만 가정집이나 밀폐된 곳에서 주로 쓰시는 분들은 이 펜 소음이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필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케이스가 한 5만원대 정도 되는 케이스에 들어가는 펜들은 그렇게 고급 펜은 아니기 때문에 소음이 약간은 있을 수 있고요. 케이스의 가격이 올라가면 포함되는 펜도 고급 펜을 이용하게 되겠죠.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케이스는 조금 저렴한 걸로 하시고요. 여기 있는 펜을 아예 교체를 하셔도 되겠죠. 펜 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전부 이렇게 나사로 조이고 풀게끔 돼 있어요. 그냥 빼버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는 선들은 전부 메인보드에 꽂는 거기 때문에 뭐 그다지 문제될 건 없고요. 조립에 어려움도 없습니다.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케이스 꼭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조립하기 위한 컴퓨터 부품들을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브랜드 완제품을 사면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사양과 맞아떨어지기가 힘들고 내가 원하는 사양이 있더라도 확장성이라든지 가격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컴퓨터를 사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대형 컴퓨터 유통업체에서 부품을 사서 조립을 맡기는 경우와 아니면 부품을 사서 내가 조립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2번째는 모든 부품을 전부 최저가로 따로따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적어도 5만원, 10만원 이상은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그만큼 발품을 팔아야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부 일일이 들어가서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나중에 주문하고 나서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대형 업체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유통을 하는 업체로서 제일 큰 업체가 컴퓨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코다, 그 다음에 조이젠 이렇게 3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자, 저는 가장 큰 업체죠. 컴퓨전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전은 워낙 대형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CS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이코다도 잘 돼 있습니다. 저는 컴퓨전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이코다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2군데를 한번 들어가셔서 견적을 뽑아 보시면 가격 차이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견적을 내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컴퓨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전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상단에 있는 온라인 견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PC 구성이라고 나오고요. CPU부터 쭉 모든 부품들이 보이게 되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매를 한다고 할 때 사용 용도가 어딘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게임을 한다든지 저같이 이런 영상이라든지 그래픽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때는 그래픽 카드를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겠지만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또는 인터넷 쇼핑을 한다든지 문서 작업 같은 간단한 작업을 한다든지 그래픽 작업도 아주 간단하게 한다든지 이럴 때는 구태여 그래픽 카드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AMD CPU를 이용을 할 텐데요. 자, AMD를 눌러 보시게 되면
그래픽 카드가 포함된 CPU가 있고요. 포함되지 않은 CPU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여기 아래에 내려가 보시면 내장 그래픽 유무라고 나와 있죠. 내장 그래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래픽 카드가 따로 필요가 없고요. 내장 그래픽이 없는 것은 그래픽 카드를 따로 구매를 해서 다셔야 되겠죠. 자, AMD에서 요즘 나온 그래픽 카드가 내장된 게 세잔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세잔이라고 해서 나오죠. 여기에 보면 끝에 G자가 붙어요. 이런 것들은 내장 그래픽이 포함된 CPU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G자가 붙은 걸 구매를 하시면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는데 지출될 돈을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인텔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그래픽을 내장한 CPU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래 보시게 되면 내장 그래픽에서 굉장히 종류가 많죠. 인텔은 선택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자, 아래에서 CPU를 보시게 되면 CPU명 뒤에 F라고 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장 그래픽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F가 붙지 않은 CPU들은 고급 사양, 저사양 상관없이 모두 내장 그래픽을 포함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내장 그래픽을 포함한 그런 CPU를 구매를 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인텔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되겠죠. 자, 당연히 내장 그래픽이 포함된 건 가격이 약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컴퓨터도 AMD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AMD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선택하고요. 현재 제일 신형인 라이젠 버미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내려가시게 되면 라이젠 5, 라이젠 7, 라이젠 9이라고 나오죠. 579죠? 좀 전에 보신 인텔에도 i5, i7, i9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코어 수가 많은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코어가 더 많은 게 좋죠. 하지만 이렇게 줬을 경우 CPU의 급이 올라가게 되면 또 거기에 해당하는 보드도 올라가야 되고 그만큼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순행 쿨러라고 요새 많이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또 달아줘야 된다든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5800X로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두뇌를 말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개를 열어놓고 쓴다든지 또는 웹브라우저에서 페이지를 동시에 여러 개를 열어놓고 쓴다든지 할 때는 많은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프로그램을 하나만 열어놓고 쓴다. 그럴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조금이나마 나을 수는 있겠죠. 저는 녹음을 하고 편집 프로그램도 열어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적어도 서너 개는 열어놓고 써야 되기 때문에 코어 수가 좀 높은 걸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PU를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TDP 부분이 되겠어요. 지금 65W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105W죠. 자, 전기를 얼만큼 이용을 하느냐인데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의 2배 가까이 쓰죠. 자, 그렇게 되면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전력 소모가 많으니까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쿨러 같은 것도 자체에 포함된 쿨러보다는 따로 파는 쿨러를 또 달아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기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메인보드 들어가겠습니다. 자, 메인보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인텔을 구매를 하셨으면 인텔 선택을 하시고요. AMD 구매하셨으면 AMD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런데 인텔 소켓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아까 CPU 보시면 인텔 정품 이렇게 눌러서 들어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옆에 소켓 1700이라고 써 있죠. 자, 여기에서 소켓 1700. 자, 인텔 CPU들은 세대수가 이렇게 점점 높아질수록 이 소켓이 달라집니다. CPU를 꽂는 곳이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인텔 CPU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이 소켓명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가셔서 해당 인텔 소켓 CPU를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이용을 해 주셔야 CPU에 맞는 보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AMD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제조사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라이젠이죠. 하나만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스레드리퍼, 에픽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저는 라이젠이었죠 아까. 그 다음에 에이서스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드들이 쭉 나올 거예요. 자, 이 보드들은 CPU 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둬야 됩니다. 자, CPU가 전기를 많이 소모를 할 경우에는 이 보드가 그만한 전기를 좀 받쳐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CPU가 한 3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보드는 한 15만 원 정도 이상은 넘어가야지만 그 기능을 받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 보드 종류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대충 보시고 CPU의 한 3분의 2 정도 가격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PU와 보드가 잘 맞는지 인터넷에서 네이버 같은 곳에서 검색만 한번 해보셔도 금방 다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 헷갈리실 때는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CPU가 아무래도 고사양 CPU이기 때문에 보드도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드를 약간 가격이 있는 걸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구매하도록 할까요? 자, 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겠죠? 자, 메모리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PC용 누르겠죠? 자, 메모리도 굉장히 많죠, 회사가. 자,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같이 꼭 삼성전자 메모리만 고집을 안 하셔도 다른 회사들 메모리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렇게 큰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메모리 종류는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요즘 거의 DDR4죠. 가끔 5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DDR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을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기본적인 문서 작업 정도만 하시고 인터넷 서핑 정도만 하신다면 8기가만 주셔도 쓰시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고요. 조금 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다. 그 다음 엑셀도 쓰시고 워드도 쓰시고 좀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신다 할 경우에는 16기가면 아주 넉넉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픽이라든지 저같이 영상 편집도 하면서 동시에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를 열어놓고 써야 된다든지 할 때는 32기가 정도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본인 사용 환경에 따라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는 너무 쓸데없이 많이 주는 것도 필요 없겠죠. 자, 저는 16기가를 2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는 되도록이면 짝으로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32기가를 달 때는 16기가를 2개 꽂아주는 게 좋겠고요. 16기가를 달려면 8기가를 2개 꽂아주는 게 좋겠고요. 8기가를 달려면 4기가를 2개 꽂아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하나 꽂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드에 따라서 2개를 꽂아야만 되는 보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 일일이 보시면서 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메모리는 주로 쌍으로 꽂아주는 게 좋겠죠. 자, 저는 16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나오죠. 자, 여기 있는 삼성전자 DDR4 16기가 보시면 3200MHz죠. 이 속도예요. 이 속도가 빠를수록 컴퓨터의 속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겠죠. 자, 저는 이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담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모리가 2개 있어야 되니까 하나를 더 올려야 되겠죠. 자, 수량 변경 2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래픽 카드가 있겠죠. 자, 제일 비싼 부분이 됐습니다. 자, 요즘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비싸졌죠. 자, 요즘 코인 채굴 때문에 그렇죠. 이 코인을 채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래픽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는 연산에 특화된 CPU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를 채굴할 때 주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 가격이 품절이 돼서 많이 올라간 거죠. 예전 대비 4-5배 정도 올라간 경우도 있고요. 뭐 2-3배는 기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픽 카드에서 굉장히 비용 지출이 많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픽 카드는 2개가 있는데요. 엔비디아와 AMD 2개가 있죠. 자, 주로 엔비디아를 많이 쓰시죠. 예전부터 뭐 그래픽 관련된 데는 전부 엔비디아를 많이 썼었죠. 요즘 AMD도 많이 좋아졌는데 아무래도 성능상에서 엔비디아가 조금은 앞서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대신 AMD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편이죠. 자, 여기서 그래픽 카드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RTX 3000 시리즈가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4000 시리즈가 또 나오게 되겠죠. 저는 3000 시리즈에서 3060 Ti 정도 급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2000대,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는 1000대들은 예전의 그래픽 카드들이에요. 자, 여기서 좀 더 발전해서 이렇게 되고 발전해서 이렇게 3000대로 올라왔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낙후된 건 아니겠죠. 자, 여기서 조금씩 보강이 돼서 계속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능은 물론 좋아지긴 했지만 예전 거라고 많이 느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급일 때는 새로 나온 게 더 빠르겠죠. 예를 들어서 2070, 3070 가격이 비슷할 경우에는 당연히 요즘 나온 걸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저는 3060 Ti로 했습니다. 자, 보시면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요. 자, 저도 출혈이 굉장히 큽니다. 자, 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사양을 높은 걸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통 제가 녹음을 하게 되면 1시간, 2시간은 기본으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 그 2시간 분량의 영상을 얹어서 일일이 중간 부분을 전부 잘라주려면 컴퓨터가 엄청나게 자원을 많이 잡아먹게 돼요. 그런데 컴퓨터 속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렇게 컷 편집을 할 때 한 번 잘라주면 한 5초에서 10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2시간짜리를 일일이 들으면서 300~400군데 이상을 잘라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고사양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이런 거 쓰실 필요는 없겠죠. 본인 사용 환경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 다음에 SSD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즘은 SSD 반드시 달아주셔야 되죠. 자, SSD 누르시면 2.5인치 M.2, M.2 쭉 나오죠. 2.5인치형 SSD는 이것도 요즘은 잘 안 달아주죠. 자, 이왕 새로 맞추시려면 M.2로 가는 게 좋겠죠. 자, M.2, NVMe로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종류가 나와요. 자, 여기 있는 M.2 SSD의 속도는 읽기와 쓰기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읽기 3000, 3990, 쓰기 3000, 3900이죠. 자, 이것은 읽기 2000, 2990, 쓰기 800, 990이죠. 자, 쓰는 속도가 많이 느리네요. 하지만 여기는 쓰기와 읽기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용량을 보셔도 500과 240, 얘가 반밖에 안 되죠, 용량이. 자, 그런데 47,000원, 85,000원이면 어때요? 동일한 가격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이게 두 개가 되면 이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죠? 500기가니까요. 자,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이걸 쓰시는 게 좋겠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속도를 한번 보시고 이왕 쓰실 거면 조금이라도 빠른 걸 쓰시는 게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인터넷 서핑하고 간단한 문서 작업하고 인터넷 쇼핑하고 할 때는 너무 고용량은 필요 없죠. 500기가만 해도 쓰시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일반 하드디스크를 하나 달아주는 게 훨씬 더 가격적인 면에서 절약이 됩니다. 아무래도 SSD는 비싸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OS를 설치하시고 데이터 저장용은 일반 HDD를 쓰시는 게 좋겠죠. 자, 삼성에서 나오는 M.2 방식의 SSD 중에서 이 980 프로라는 게 제일 빠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500기가를 구매를 하고 싶은데 500기가가 없네요, 지금. 자, 이런 컴퓨터 유통업체들이 모든 재고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필요한 게 있으시면 그런 것만 또 다른 데서 주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저는 일단 여기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DD가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용 HDD에서 저장 용도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죠. 1테라에 6만원,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저장 용량을 한 4테라 정도로 하셔도 이 정도 가격밖에 안 나오니까 저장 용도로는 이런 하드디스크를 쓰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자, 저는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가 있는데요. 케이스보다 우선 파워와 그 다음에 쿨러부터 먼저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파워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 CPU가 105W였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몇 W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카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픽 카드의 상세 용량을 보면 200W라고 돼 있죠. 그 다음 아까 CPU는 105W였어요. 그러면 몇 W입니까? 305W죠. 자, 305W인데 여기 있는 파워를 300W를 사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자, 표기 출력 230W 이런 거 사면 되겠어요? 컴퓨터가 안 켜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쓸 거에 적어도 60~70%의 여유 전류가 들어가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파워 용량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는지 참고하기 제일 좋은 부분이 여기는 그래픽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사용 전력이 최대 220W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전격 파워 얼마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적어도 600W 이상의 파워를 이용을 하셔야지만 제대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00W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이상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이긴 하지만 컴퓨터가 갑자기 퍽 하고 연기가 나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트라우마가 좀 생겨서 파워만큼은 약간 고급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파워가 시소닉이라는 브랜드인데요. 그 브랜드 파워 서플라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소닉 선택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 시소닉은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파워 제조업체인데요. 자, 그만큼 한번 구매를 해서 뭐 한 10년 정도는 무리 없이 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된 비용 가치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해요. 자, 물론 이거는 다 개인차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몰라도 파워에 조금 투자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파워를 고급으로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은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파워들이 다 잘 나와요. 저가 파워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은 다 나오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80 플러스 골드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들이 예전에는 850W라고 썼다고 하더라도 실제 출력량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인증 시스템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80 플러스 인증이라고 그러면 전격 출력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요즘은 이것도 큰 의미는 없어졌죠. 자,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80 플러스 골드 이용하고요. 850W로 좀 여유 있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변 기기를 많이 연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전원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850W 정도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500W, 600W만 해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CPU 온도를 식혀주는 쿨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타 누르시면 좌측에 쿨러 및 튜닝 용품이라고 나오죠. 자,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다양한 쿨러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고른 CPU는 발열도 많이 나고 와트 수가 높죠. 그래서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쿨러를 좀 좋은 걸 써야 되는데, 쿨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냉 쿨러와 수냉 쿨러 두 가지가 있죠. CPU 쿨러라고 있죠. 수냉 쿨러는 냉각수를 이용을 해서 CPU의 냉각수가 지나가면서 CPU의 온도를 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식혀주는 팬을 컴퓨터 상단, 케이스 상단에 달아서 냉각수가 그 팬을 지나면서 열이 식혀져서 다시 CPU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수냉 쿨러는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이 아니면 하시기를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냉 쿨러의 경우는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혹시 모를 누수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공냉 쿨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수냉 쿨러 누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또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해서 누수되는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서버실 같은 데 쓰는 쿨러들은 수냉을 쓰지 않고 공냉을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그러나 공냉 쿨러의 단점은 팬소음이 좀 나죠. 고사양 CPU를 쓰시는 분들이 공냉 쿨러를 잘 안 다시는 이유가 발열을 충분히 낮춰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소음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공냉 쿨러도 고급 공냉 쿨러를 이용을 하시면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CPU 쿨러 공냉 눌러서 저는 CPU 쿨러 중에서 뭐 거의 제일 유명하다고 볼 수 있죠. 녹투아라는 곳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투아 브랜드는 뭐 공냉 쿨러에서는 거의 최상급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즘 다른 쿨러들도 굉장히 잘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나 소음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가 되겠어요. 자, 녹투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내려가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쿨러가 이 브랜드 쿨러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165mm죠. 그래서 케이스를 좀 큰 걸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자, 저는 이걸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쿨러를 구매를 하실 때 항상 여기 있는 높이를 잘 보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AMD, AM4, 인텔 여러 가지 달 수 있죠. 자, 그리고 높이가 150mm네요. 자, 이것은 157mm죠. 이것은 160mm죠. 자, 다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사이즈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케이스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뚜껑을 닫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쿨러가 옆으로 넓으면 메모리가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한 보드와 쿨러,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장착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 것은 이 판매처나 제조사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네이버에서 제품명으로 해서 검색만 해도 전부 나옵니다. 그런 곳에서 보고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골랐죠? 보드, 쿨러, CPU, 메모리. 자, 메모리는 2개를 꽂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SD,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그 다음에 파워까지 전부 골랐습니다. 자,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네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는 제가 하고 싶은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 자, 이미 PC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케이스는 적당한 선에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들타워 누를게요. 자, 케이스 종류를 보시면 뭐 미들타워, 미니타워, 빅타워, 슬림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CPU가 들어가는 보드들은 ATX가 기준이에요. 그거보다 작고 더 작고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미들타워에는 보통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미니타워를 하게 되면 ATX 보드가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메인보드를 이런 미니 ITX나 ITX 이런 것들로 고르시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미들타워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는 보통 가격대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5만원 언저리 부분, 10만원 언저리 부분, 15만원, 20만원 이렇게 그 언저리 부분에서 케이스의 퀄리티가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 퀄리티는 쓰이는 이런 철판의 두께라든지, 그 다음에 이 케이스에 달리는 펜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바깥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모양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쿨러 장착할 수 있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들 보면 전부 CPU 쿨러 장착 얼마까지 가능한지 전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60 정도의 높이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한 170 정도 되는 게 좋겠죠. 약간의 공간이 있어야 보드나 CPU에 따라서 높이가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 닿아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주는 게 좋겠죠. 보통 10mm 정도 여유를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80까지 달 수 있네요. 이건 아주 넉넉하게 달 수 있죠. 자, 저는 이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쿨러 높이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펜도 많이 달려 있네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앞에도 달려 있고 뒤쪽에도 달려 있어서 열 발산을 잘 할 것 같습니다. 가격도 뭐 적당한 것 같으네요. 이 케이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보드, 그 다음에 CPU 쿨러, SSD, 그래픽카드, 케이스, 파워까지 전부 구매를 했죠. 자, 그랬더니 가격이 이 정도가 나왔네요. 보통 200 이상 주시면 이런 방송용이라든지 그래픽, 영상 편집, 3D 이런 용도로는 어느 정도 기본은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나아지려면 그래픽 카드를 좀 더 고사양으로 쓰시든지 CPU가 좀 더 고사양으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절대 이 정도의 사양이 필요 없어요. 자, 100만 원 이하로 해도 충분히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쇼핑, 인터넷 검색, 간단한 그래픽 작업 전부 가능합니다. 물론 동시에 전부 다 열어놓고 하면 느려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씩 작업을 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50에서 100만 원 선에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작업이 얼만큼 좀 더 무거워지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부품들이 전부 오면 본인 직접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귀찮은 일이죠. 그리고 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좀 더 깔끔하게 잘 조립을 하겠죠. 그래서 아예 조립을 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립 비용만 추가하면 되겠죠. 자, 위쪽에 올라가셔서 조립비라고 나오죠. 자, 이런 온라인 견적을 뽑아서 주문을 하고 또는 유통시키는 이런 사이트들에는 전부 조립비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자동 선택이라고 나오고, 자, 전체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아래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조립비가 아예 제품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조립비는 OS 설치되지 않고 이 가격이고요. 일반 조립비에 OS 설치까지 있으면 이 가격이죠. 물론 OS는 본인이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죠. 직접 조립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것만 담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담아주시면 OS는 설치되지 않고 오고요. 만약에 OS까지 하시려면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업체들은 전부 OS도 판매합니다. 소프트웨어 들어가시면 운영체제 있죠? 여기에 윈도우 누르면 윈도우 11부터 윈도우 10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이거 선택을 해주시면 자, 윈도우가 들어와 있죠? 자, 이런 윈도우들 포함을 시켜서 그 다음에 조립 선택을 하시고 OS 설치까지 하시면 완제품으로 그냥 받아서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직접 조립을 할 거니까 따로 그런 부분들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할게요. 이제 주문을 하고 배송이 되면 조립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PC 부품들을 직접 고르고 주문을 해서 그 부품들로 조립하는 전체 과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직접 PC를 조립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전체 과정을 아시고 PC를 구매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직접 조립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고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